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밀국 그 사건이 별 타격이 없었다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소문이 조총련을 통해서 흘러 나온 거를 들었는데 사실 조총련 내부에 김정남이 일본을 방문을 하면 전담하는 전임 일꾼, 전임 담당자가 있어요. 근데 그날 나리타 공항에서 잡혔을 때도 나리타 공항 주차장에서 둘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너무 우연인 게 또 다른 조총련 담당자가 그 같은 날 다른 일 때문에 평양에 있었대요. 근데 김정일이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담당자를 불러냈대요. 내 아들을 국제적인 망신을 줬고 뭐 장난감 취급하냐. 이렇게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고 다음 날 그 사람은 북한에서 쫓겨났고 그 조천현 일꾼은 평생 2번 다시 북한 못 들어갔다고 어머머머. 아니. 합니다. 화 엄청났습니다. 그 여권을 제대로 줬었어야죠. 그 위조된 여권. 사실 그 당시 북한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일본을 비롯한 소방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2001년이다 하게 되면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소방 나라들하고 크게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조 여권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위조 여권은 또 통일전선부 산하에 3.14 연락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3.14 연락소가 기본적으로 이 위조 문서를 만드는 부서거든요.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종일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김종남이뿐 아니라 아들인 김금솔이 그다음에 그 와이프인 신종이 뒤에 있는 또 이 여자 한 분이 또 4명이 몽땅 다 위조 여권을 가지고 가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국가적인 망신으로 됐다고. 아니 이게 제가 아는 김정남 아들은 한솔이라고 김한솔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생긴. 근데 금솔은 또 김정남이 아무래도 여성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와이프가 4명이 있었거든요. 이거 유전인가요? 그래서 이제 정식 결혼한 여자가 신종이거든요. 이 신종이한 데서 난 족자가 바로 김금솔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그 여자, 족자가 김금솔이고 김금솔이보다 2년 위인 그 김한솔은 사실 초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자거든요. 먼저 낳았지만 소자입니다. 기본 북한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있거든요. 근데 김종남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편안하게 이 여성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저 여성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김종남이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이 사건 조금 이상한 게 당시 위조 여권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에 들어온 북한의 고위층이 뭐 김정남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고위층들은 뭐 치료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위조 여권을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성택 같은 경우에도 아예 위조 여권 들고 와가지고 경제 시찰을 쫙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일본 정부라고 몰랐을까, 정보부라고 몰랐을까, 공안이라고 몰랐을까 다 알면서 묵인하는 건데. 이거 뭔가 이렇게 노출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가 좀 있지 않는가. 어쩌면 정말 배후에 어떤 모종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노출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진중권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당시 많은 언론들이 의심하던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해외에서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고용희 소생의 자녀들이 2000년이 돼서 평양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시점이고 김정남이 이제 아버지의 눈밖에 서서히 나면서 너는 좀 자본주의 물 먹은 것 같아 이러면서 밀려나는 이 시점에 고용희는 이제 이때쯤 완전히 야망을 자기 아이들로 대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주목했던 거는 이제 바로 고용희가 조총련 출신이다. 일본과 커넥션이 있었고 뭔가 닿을 수 있었고 고경택이 비록 몰락한 사업가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조총련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목소리로 낼 수 있던 사람이니까 고용희와 그 수하 세력들이 김정남을 완전히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획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김정남 입장에서 나는 결정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난 밀려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김정남은 계속 해외를 떠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계속 해외를 떠돌았죠. 그러면 무엇이 아버지와 아들을 멀어지게 했을까? 지금 이게 궁금하잖아요. 김정남 생각은 도쿄 디즈니랜드 사건이 결정적이진 않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카오 시크릿 코드 두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와 아들의 경제관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라는 겁니다. 예. 네. 김정남이 고미우지 기자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목을 선명하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북한이 이 중국식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혁 개방을 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라고 자신의 이 경제관이죠. 소신을 밝힌 거예요. 거침없이. 어릴 때 김정남이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스위스의 자본주의, 이 시장의 개방감 이런 것들을 김정남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던 거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였던 김정일에게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직언을 한 겁니다. 아버지 이게 너무 폐쇄적입니다. 개혁 개방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김정일이 대노했다는 겁니다. 김정일이 가장 금기시했던 단어가 바로 개혁 개방이었기 때문이죠. 김정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자본주의 청년으로 성장해서 북한에 돌아간 이후 그때부터 부친께서 저를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라며 아버지와 틀어진 근본적인 그 기저에는 제가 자본주의에 물이 들었다 라는 판단을 김정일이 했다. 그 이유는 경제관 때문이었다 라는 대목이었던 거죠. 이게 사실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는 아들 저 가업승계하라고 MBA 보내고 해외 유학 보내놨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사실 셰프가 되려고 제가 독립영화를 찍기 위해서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 가업승계 구상과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개혁 개방해야 됩니다. 야 이거는 내가 못 참지 이렇게 된 거죠.